원시 공단제 고대 노예제 자, 이제 문제가 이제 서서히 발생합니다. 문제가 서서히 발생합니다. 자, 먼저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분명히 계해약조를 통해 가지고 삼포 개항을 통해서 무역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열어줬단 말이야, 조선이란 나라가. 그래, 너희들 하도 시끄럽게 구니까 그럼 여기 와서 요 정도만 해. 이것도 이제 일종의 쿼터제를 준 거예요. 쿼터제. 요만큼만 너희들이 이거 무역해 라고 열어준 거예요. 열어줬는데 부족하다고 여긴 거예요. 더 가지고 가고 싶은 거야. 이러니까 결국 이 일본인들이 난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가 대표 중에 삼포 봐요. 세종 때 삼포를 열어줬잖아 지금, 그지? 근데 그 삼포에서 외인들이 난을 일으킨 거예요. 이걸 삼포 외란이라고 합니다. 중종 때 있었거든요. 중종 때. 중종 때 하면 여러분 언제예요? 그 조광조의 기묘사와 벌어지는 그 중종 그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중종 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런 어떤 왜구들 또는 어떤 북방의 여진족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가 있다고요. 그 기구가 바로 비변사라는 겁니다. 비변사. 말 그대로 준비한다는 얘기예요. 변방의 어떤 돌발적 상황을 준비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라는 뜻이죠. 이 비변사 처음 만들어진 이때는요, 임시기구의 성격을 띠고 있더라라는 거. 임시기구예요. 어떤 그때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 그러니까 비변사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지금 전쟁 상황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빠르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죠? 어떤 그 순서와 시스템에 맞게 그 결정을 내렸다가 늦어. 게임 끝나. 빠르게 한 곳에서 바로바로 결정을 내려줘야 돼. 비변사 그 기능을 하는 거예요. 여기 비변사에 고위 관리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결정을 내놓으면 그냥 바로 책임이 되는 거예요. 비변사. 자, 그러다가 명종 때가 되면요. 명종 때 되면 을묘외변이 또 벌어집니다. 을묘외변. 또 이 일본인들이 또 이제 난을 일으킨 거예요. 을묘년에. 이것도 보면 이제 참 중종 때 기묘사와 명종 때 을사사화 했는데,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삼포외란 을묘외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 비변사가 어떻게 되냐면 상설 기구화돼요. 옛날에는 그냥 그때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기구가 비변사였는데 이제는 상설 기구화 시켰다. 이게 바로 비변사다. 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다가 아예 이제 일본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네. 전국, 일본이라는 나라는 거의 임진왜란 이전에 한 150여 년 동안 전국시대라고 해서 끊임없이 전쟁이었어요. 그 전쟁을 마무리 지은 인물이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떻게 보면은 욕망이죠. 예, 그 욕망이 뭐였냐면 명나라 정벌, 중국 정벌에 대한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조선을 먼저 쳐야 되겠죠. 명분상 명나라 치러 갈 테니 조선이 길을 좀 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정명가도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침략의 명분을 그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결국 임진년에 쳐들어 오게 되는 사건, 이게 바로 임진왜란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임진왜란의 그 과정이 지금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부산진. 네, 부산진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바로 무너져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 당시에 조선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무엇이었을까? 보시면 알겠지만 탐근대 전투까지 계속 무너지거든요. 뭐가 제일 두려웠고 무서웠을까? 생각해봤는데 저는 소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리. 왜냐하면 이때 이 조총이라고 하는 신무기 이걸 들고 오는데 그 소리가 정말 이제까지 조선인들한테는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소리, 그 소리를 듣게 된 것이죠. 얼마나 놀랐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콩따콩 막 연발적으로 나오는 소리 속에서 막 썰어져가는 모습 보면 그 자체가 공포였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부산을 바로 함락하고 그 다음에 동래성 전투, 송상현, 송상현이 이곳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이 송상현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끝까지 항전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정말 순절,
끝까지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 무너지게 되죠. 다음 이제 탄금대 전투. 여기가 이제 그 탄금대가 있는 곳이 충주 그쪽이 되는데요. 신립 장군이 여기서 이 방어선을 칩니다. 사실 여기서 방어선을 치는 게 맞느냐? 혹자는 그 전에 문경세제 있지 않습니까? 세제를 넘어가야 탄금대 쪽으로 가는 건데 최종 방어선은 문경세제가 됐어야 된다. 여기를 왜 그냥 내줬냐?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반론들도 있어요. 어쨌건 신립장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충주 탄금대 쪽에서 막는 게 더 적절하다고 봤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자, 이 탄금대가 무너지게 되면서 이거 뭐 충주 쪽이 무너지니까 그냥 한양까지 그냥 직진으로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뒤에 후방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그 진영이 갖춰지질 않는 거예요. 그냥 쭉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결국 선조가 급하게 피난을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선조의 피난에 대해서 혹자들이 좀 이렇게 설왕설래가 있어요. 야, 어떻게 도망갈 수 있단 말이야 라고 하는데, 근데 또 도망을 안 가면 어떡할 건데? 피난을 안 가면 어떡할 건데? 그럼 잡혀? 왕이 잡히면 게임이 끝나는데? 피난 가야죠. 피난을 간 거 갖고 뭐라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피난 간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피난을 갔느냐가 중요한 거죠. 피난을 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리더로서 피난 가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선조는 그걸 잘 못했죠. 그래서 욕먹는 거예요. 조선시대 가장 욕먹는 왕 두 사람, 선조와 인조.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전쟁 상황이었다는 얘기죠. 제대로 그 전쟁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욕을 바가지로 먹게 되는 겁니다. 어쨌건 선조는요, 피난 자체가 아니라 아예 정부를 망명 정부, 명나라로 들어가려고 했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뜯어말렸죠. 전하 그건 아닙니다. 지금 피난 거는 건 맞겠지만 어떻게 전하께서 명나라로 돌아가십니까?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해도 결국은 가장 망명하기 쉬운 곳, 딱 의주, 바로 압록강 넘으면 바로 명나라니까 거기까지 피난을 가는 그런, 이러니까 선조가 욕먹는 거야. 이러니까 피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그 나라를 지키고 싶은 어떤 그 의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건 피난이 아니라 도망입니다. 선조 욕먹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자, 어쨌건 이렇게 이제 쭉쭉쭉 밀리는 과정 속에서 이제 승전 소식이 올리기 시작하죠. 관군에 의해서. 그게 바로 이순신의 승전보가 올립니다. 자, 이 이순신의 승전보 중에서 가장 큰 승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한산대첩. 하객진! 그러면서 그 안에 거북선! 막 등장을 하잖아요. 그죠? 특히 거북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5월 29일일 겁니다. 5월 29일 처음으로 거북선이 등판을 하게 됐는데, 거북선은 이제 길이가 한 25m고요. 넓이가 한 10m, 폭이 한 16m, 폭이 한 6m쯤 되는 굉장히 큰 배예요. 배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본의 전략은 뭐냐면 일본은 한 100여 년 이상을 싸운 나라예요. 정말 이 칼싸움에 정말 닳고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무기가 아무리 훌륭해도요, 실전이 없으면 굉장히 취약한 겁니다. 미국하고 러시아가 왜 싸움을 잘하는지 아세요? 무기가 뛰어난 것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의 전쟁에 꼭 개입하잖아요. 그게 훈련일 수도 있어요. 연습일 수도 있어요.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고 있어도 실전을 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거든요. 일본은 거의 뭐 100년 이상을 그냥 이 칼싸움으로 그냥 걔네들은 그냥 전국을 누비며 싸운 애들이에요. 너무너무 잘해요. 싸움을 너무 실전에 완전 강해요. 그게 이제 임진왜란 초반에 우리가 완벽하게 밀리게 된 어떤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들의 전략을 보면 이들은요, 빠르게 배에 붙어가지고 배에 올라타서 칼싸움을 하면서 또는 빠르게 붙으면서 조총을 쏘면서 붙어야 되거든요. 조준을 하려면. 이게 이들의 원리였어요. 이들의 원래 전략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어떤 사람이냐면 싸워서 이기는 장수라기보다는 이겨놓고 싸우는 장수라고 보시면 돼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적을 분석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지를 명확히 한 다음에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저들은 지금 기어 올라와가지고 가판 위에서 칼싸움을 할 것이니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본 거예요. 그래서 거북선이라는 걸 만든 겁니다. 많이도 필요 없어요, 거북선은요. 그냥 거북선은 그냥 적선이 다가왔을 때 그냥 쑥 가운데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거북선은 여러분 천하무적은 아닙니다. 거북선의 단점이 있죠. 단점은 뭐냐면 뚜껑을 덮었기 때문에 보이질 않아요. 시야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 포를 쏘면 연기가 꽉 차가지고 앞이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북선은 돌격선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냥 쭉 앞으로 들어가서 적진을 부딪히는 거예요. 충파 꽝꽝꽝꽝 부딪히면서 적진을 흐트러뜨려 놓는 것. 이게 거북선의 임무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적선을 파괴시키는 것은 그 뒤에 진치고 있는 우리의 전투함, 바로 판옥선이 되는 것이죠. 거기서 장거리 포를 때리는 거예요. 장거리 포를. 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붙으면 손해거든요. 장거리 포를 때리면서 괴멸시키는 전술과 전략. 이거를 이순신 장군이 너무 잘 썼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순신 장군의 이런 전술 전략 뛰어난 것도 중요한데 거북선은 여러분들 그 안에 한 90여 명이 노를 젓고 있거든요. 시속 한 15km 정도 내야 돼요. 여러분들 그 동력이 없습니다. 오로지 노 젓는 것밖에 없습니다. 시속 15km면 여러분들 그 자전거를 탔을 때 여러분들 막 빠르게 밟았을 때의 속도예요. 그게 배 위에서, 물 위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도를 내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 손에서 이 정말 이 껍질이 다 벗겨질 정도로 정말 열심히 저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 무거운 이 거북선을 앞으로 전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 속도를 통해 가지고. 게다가 여러분들 거북선은 제가 얘기했지만 부딪혀야 돼요. 충파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노를 저으면서 나무 어떠한 미션 장치도 없어요. 쿠션 장치도 없어요. 그냥 나무 그 자체예요. 거기서 이 온몸에 느껴지는 충격파는요. 엄청나요. 정말 몸이 저릿저릿하거든요. 그런데 그 속도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노를 저었을 그 캄캄한 거북선 안에 90명들.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의 승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순신 장군의 전술과 전략을 소화해냈던 바로 그 거북선, 그 컴컴한 거북선 안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조차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것. 저는 이게 역사를 바라보는 안목이 되어야 한다. 이런 안목이 연습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놓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일생일문 역사의 쓸모 책을 내봐서 뭘 느꼈냐면 저자 최태성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자 최태성이라고 하는 그 책 하나를 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지 몰라요. 그런 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런 게 보여질 때 비로소 좀 철이 드는 게 아닌가? 옛날 젊었을 때는 잘 그런 게 안 보였거든요. 오로지 내 이름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이야! 했는데 그걸 이제 만들기까지 같이 고생했던 분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바로 역사를 통해서 연습할 수 있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의 어떤 승전보만 기억하지 마시고 이순신 장군의 승전보를 잇게 했던 그 이름 없는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피와 땀, 그것마저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역사를 공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산대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김시민 장군의 또 진주대첩. 여기를 진주를 넘어가지고 이 일본 외가 전라도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걸 막아내요. 대단합니다. 바다에서 막혔죠. 진주에서 막혔죠. 전라도가 보호받을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바로 이 한산대첩과 진주대첩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바다 쪽 길은 막혔단 말이에요. 전라도 쪽 막혔지만 저쪽 한양 쪽을 통해 가지고 저쪽 북쪽으로 계속 올라간 부대들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데 이때 이제 중국이 참전을 합니다. 명나라가 참전을 합니다. 이러면서 조명연합군이 결성이 됩니다. 이 조명연합군이 결성이 되어서 드디어 평양성을 탈환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일본의 진격이 멈추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 전세를 역전시켜가지고 우리가 밀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함경도 쪽에서 북관대첩이라는 게 이제 벌어집니다. 정문부, 의병, 정문부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함경도 쪽에서 일본을 몰아냈던 엄청난 큰 승리. 이게 바로 북관대첩이라는 것이죠.
의병들의 활동이 굉장히 많아요. 정문부뿐만 아니라 뭐 곽재우, 고경명, 조헌 이런 어떤 의병들의 어떤 활약. 그러니까 일본이 제일 당황했던 게 뭐냐면 의병이래요. 일본엔 의병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일본은 그냥 그 성주가 영주가 잡혔어. 그걸로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긴 분명히 일본이 그래 나 한 지역 점령했어. 그럼 끝나야 되는데 어디서 갑자기 막 의병이 막 튀어나오는 거야. 얘네들은 뭐야? 정체가 뭐야? 굉장히 당황했다고 합니다. 의병들의 어떤 그 활약들. 자기 지역은 자기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병들의 활약이 돋보였던 전투. 이게 바로 임진왜란이라는 얘기죠. 자, 그 과정 속에 이제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밀고 내려옵니다. 밀고 내려온 과정 속에서 이제 행주대첩. 네, 행주대첩이 서울을 탈환하는 어떤 그런 계기, 사수하는 그런 계기가 이제 밀고 내려오면서 이제 전세에 역전되면서 나오는 하나의 큰 승리. 바로 권율 장군이 이끌었던 행주대첩. 그래서 여기 한산대첩, 진주대첩, 행주대첩이 임진왜란 3대첩으로 불리고 있더라라고 하는 걸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일본이 당황했죠. 빨리 게임을 끝내려고 했는데 이거 게임을 끝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자, 이러면서 휴전을 선언합니다. 자, 이 휴전 과정 속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자, 어떤 변화인지 한번 볼게요. 먼저 조선은 여러분들 5위 체제라고 제가 설명했죠. 5위 영진군이라고 제가 앞에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군사체제. 중앙군은 5위, 지방군은 영진군. 그런데 이게 의무병인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군대 가서 제대로 훈련을 받지 않다 보니까 마구 밀려버린 거예요. 자, 그럴 바에야 전문 군인들로 양성된 좀 체계적인 군대를 만들자라고 해서 이 휴전 기간 동안에 5군형 시스템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5군형. 5위가 이제 5군형으로 바뀌게 됐는데 이 5군형 중에 첫 번째 만들어진 게 훈련도감이에요. 이게 임진왜란 때 이제 선조 때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선조 때 훈련도감. 이 훈련도감 뭐냐면 지금 이 임진왜란 때 가장 큰 우리 약점이 뭐였냐면 이 총이에요, 총. 이 조총부대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만들기 위해서 훈련도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포수, 사수, 살수의 3수병, 3개의 어떤 그 병사를 구축하고 있더라. 포수는 총 쏘는 것이고요. 사수는 활을 쏘는 것이고요. 살수는 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포수, 사수, 살수의 3수병을 만드는데 이 포수, 사수, 살수의 3수병은 직업군인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직업군인.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여러분들 의무병이었잖아요. 아니야. 전문적으로 군대에만 전념하는 직업군인으로 지금 훈련도감을 구축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영진군, 지방군은요, 속오군 체제. 이거 뭐 지금 전시 상황이니까 총 출동을 시켜야 되고, 뭐 양반이건 노비군 간에 다, 지방군, 그러니까 예비군 어떤 예비군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준비하는 소고군 형태. 그래서, 5위 영진군 체제. 조선 전기는 5위 영진군 체제였는데, 조선 후기는 5군형 소고군 체제. 5군형 소고군 체제로 운영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다 모두 임진왜란 휴전기에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비변사의 기능은 가장 커집니다. 비변사의 기능은. 왜냐면 이 전쟁 상황이잖아요. 더더군다나 비변사의 기능은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연스럽게 의정부 육조체제의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휴전이 끝났습니다. 다시 정유재란, 임진왜란의 연장선에서 정유재란이 벌어지니 이때 이순신의 명량대첩이 벌어집니다. 사실은 조선수군이 괴멸했죠. 이순신의 그 연전연승했던 조선수군이 원균이 이순신 대신 바톤을 이어받고 나간 전투 7천량에서 완벽히 괴멸합니다. 아니 이렇게 천하무적 조선수군이 이렇게 괴멸할 수도 있나? 그것도 하나의 미스테리긴 해요. 괴멸이 되나?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브라질, 축구 브라질, 세계 최고 축구 브라질. 이 브라질 축구가 뭐 예를 들면 중국하고 축구를 했는데 진 거야. 질 수 있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똑같이. 조선수군이, 그 천하무적 조선수군이 완벽히 괴멸해버린 거예요. 일본 7천량의 전에서.
이때 이제 도망쳤던 배가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인수받아가지고 조선수군을 재건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임금선조가 야, 그 배로 무슨 조선수군을 재건하냐. 이순신에게 그만 조선수군을 파하고 없애고 모두 육군으로 합류하라라는 명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이 이순신 장군이 긴 장문의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거기에 아주 유명한 문장이 나오죠. 금, 신, 전선, 상유, 십이. 지금 신에게는 전선 12척이 있사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이순신 장군이 자신이 갖고 있는 12척의 배를 어떻게 설명했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이 그 당시 장수였다면 임금이 조선수군을 파하고 육군으로 합류하라 라고 명을 내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반응을 보여야 되냐면 How much thank you,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왜? 아니 지금 적선이 지금 닭이 10배, 20배 되는 적선이 밀려오고 있어요. 싸우면 지는 거 뻔하잖아. 나는 패장이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근데 임금이 싸우지 말고 육군으로 합류하래. 길을 열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그 일반적인 답을 쓴 게 아니라 12척을 설명하는 한자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 한자가 바로 오히려상입니다. 해석해보면 이거죠. 지금 신에게는 오히려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극한의 위기 상황 속에서 이순신 장군이 정말 그 고뇌 속에서 선택한 단어 12척의 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선택한 단어가 오히려상, 오히려라는 뜻입니다. 너무 감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무릎을 꿇어야 되는 어떤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해볼만 하다라고 하는 생각 가져볼 수 있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오히려 해볼만 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그 전설의 명량대첩 아니겠습니까? 역시 명량대첩도 싸워서 이긴 전투가 아니라 이미 이겨놓고 싸운 전투였죠. 정말 그 극한의 위기 상황 속에서 지형을 또 활용해가지고 이겼던 울돌목. 정말 이 회오리 치는. 제가 울돌목 가봤거든요. 여기 저쪽 그 진도 쪽 넘어가는 그쪽이거든요. 정말 이 물살이 어마어마해요. 그건 위기일 수도 있거든요.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위기와 위험을 극도로 끌어올리면서 이걸 승리로 만들었던 장군. 그는 12척의 배 밖에 없었던 장수가 아니라 12척의 배씩이나 있었던 장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2척의 배는 어떤 배입니까? 마지막 해전이 이제 노량해전이었죠. 이렇게 되면서 이 과정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또 죽기 때문에 임진왜란은 끝나게 됩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 그 뒤를 이었던 그 선조의 뒤를 이었던 왕이 바로 이제 광해군이 되겠습니다.